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이맘때면 각종 모임으로 북적여야 할 음식점과 상가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정치도 경제도 얼어붙어 있는데요.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영위해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전북은 토론에 참여할 4분 모셨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최무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 이명택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2024년이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사다난 또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경재 위원님. 네. 자, 먼저 2023년 전북의 주요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연예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행정 분야랄지 교육 분야 이런 쪽에서 갑질 논란이 상당히 크게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영업이랄지 또 중소기업 또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간추려서 조금 일배를 하면은 올해 1월 18일자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년 만에 명칭을 바꿔서 출범하게 됐는데 이제 특별법도 시행이 되고 또 특례도 많이 발굴해가지고 사실상 내년부터는 실행이 되는 그런 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40 총선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권력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중진이 대거 등원을 함으로써 두터운 어떤 그런 선수가 됐는데 역시 올해는 탄핵 국면이 되다 보니까는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예컨대 대광법 문제 또 남원 공공의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혀 성과가 없이 끝나버렸고 예산도 어떤 졸작으로 좀 끝나게 됐는데 역시 새해에도 조기 대선이 앞으로 남겨져 있지만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를 던져준 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건데요. 이거는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한 표 차이로 전라북도가 됐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북도가 과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인프라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특히 8천억 원이라고는 수술 3당 실적을 계약을 했고 또 실제 계약은 약 한 10%에 이르는 한 800억 정도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또 2036년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유치 신청을 11월 달에 전라북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이제 인프라 문제랄지 또 사전 협의 문제가 벌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응집력을 발휘하고 또 인프라를 확충해 한다고 한다면은 못할 것도 없다.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를 좀 연대를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전라북도 하고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랄지 예컨대 요트랄지 분산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실히 추동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입니다. 충주에 지금 현재 있는데 충남 쪽에서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공모 선정해서 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영호남 어떤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비용 현역 분석을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추동을 시켜나갈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자, 주요 도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의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새만금 관련 SOC 예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 최무연 회장님, 문화예술계도 좀 올해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예총에는 사실 10개 분야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의 각 시군에 또 이렇게 배석이 돼서 약 93명의 그런 회장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1년이면 그래도 몇 건씩 이렇게 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건데 역시 예술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계의 활동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작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일반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없이는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전북이 그 예술계로서 다시 한번 그 도약을 하려면 재정적인 원만한 밑받침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결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환 교수는 올 12월 탄핵과 또 그 이전에 뭐 비상계엄, 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참 참담한 심정 뭐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밖에는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혀 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12.3 내란 뭐 친위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함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형편없는 대통령인지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줬고 그걸로 인해서 전 국민, 우리 전북도민들도 뭐 시위에 대해 참여하시고 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참 유치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 결국 우리나라 전반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 문제,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한반도 혹은 뭐 세계성에서 한국의 위상을 뭐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나마 이제 그 대통령이 어리석고 또 국민의 힘이라든가 주변 정치권자들 혹은 군인들의 어리석음을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로 막아냈다라는 점에서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 현장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시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정치에 무관심층이었던 10대, 20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즉 정치적 불안정이 곧 자신들의 미래의 불안정, 현재 경제, 직업 모든 것의 불안정을 가져온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한반도 한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제 정치권이 몫이 됐습니다만 정치권이 빨리 탄핵을 인용해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인용을 하고 안정을 가져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명택 대표님. 자, 계엄과 탄핵 이런 시국에서 어느 것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뭐 탄핵 집회 현장에서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자, 그곳에서 느낀 시민들과 이 정치권의 분위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연일 뭐 주말마다 서울에 가기도 하고 네. 예, 전북 곳곳에서 일어나는 탄핵 집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도 뭐 다들 아시는 바처럼 다양한 뭐 거의 모든 도시에서 지금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 탄핵 집회에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 예, 거의 10대부터 어르신까지 상당히 뜨거운 열기로 참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법계, 뭐 종교계, 학계 거의 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현재 탄핵을 외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또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항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좀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특히 호남 몫으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신 조배수 의원 익산 사무실이라든가 전북도당 앞에서는 조배수 의원의 어떤 탄핵 그 찬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아주 강하게 내고 또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도당 위원장인데 우리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거의 뭐 윤석열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조배수 의원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또 한 가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국민의힘의 이수진 도의원. 그분은 탄핵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그 두 명의 정치인의 아주 극명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됐고요. 지금 탄핵 이후에는 전북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주말마다 계속 인용이 될 때까지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은
바로 한덕수 총리의 즉각 탄핵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북 도민들의 어떤 그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뭐 시민, 정치, 사회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이 목소리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주 의원님.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주 전에 가결이 됐습니다. 만약 대선이 조기에 실시된다는 뭐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뭐 전북의 정치 지형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됐을 거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대선, 조기 대선 가는 거고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민적 심판이 이제 병행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도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역할 또 어떤 응집력 그때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싸우지 않고는 뭐 전리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싸워야 되겠고 그런 역할을 전북 정치권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무나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계엄령이랄지 탄핵이 과거가 됐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이 도중이 현재인데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잃는 것은 미래다. 이건 윈스턴 처칠경이 한 얘기인데 앞으로 대선이랄지 뭐 총선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 행동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도 계엄은 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절차를 그대로 순조롭게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저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말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의와 방향성을 놓고 제대로 그 옳은 방향을 찾아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런 역할을 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냉철하게 보면서 잡아나가지 않겠느냐. 특히 국민의힘 역할이 큰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하게 짝이 없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이 역량을 발휘하고 특히 우리 전북의 정치권들 중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많이 편입이 돼가지고 일정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전라북도 어떤 지형이랄지 미래랄지 그것도 밝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무영 회장님,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도의 자치 권한이 커지고 또 특례도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자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어떤 이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뭐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확실히 뭐 없는데요. 네. 다만 그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특별자치도가 지금 그 세 개 있는데 강원도와 그다음에 제주도가 있는데 이 두 곳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특자도 3도 그 예술제를 한번 개최하기로 이렇게 지금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특별자치도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예술계에도 특별한 예술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특자 그 3도 그 예술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각자 그 도별로 특징 있는 그런 예술계의 그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1차적으로 맨 먼저 25년도에 우리 전북에서 일단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지금 예술제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명택 대표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민들이 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뭐 핵심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 인허가라든가 권한의 범위 자체가 확대된 건데 확대된 만큼 수단은 많아졌지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재정인데 그 실상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가 한 23.5% 정도 돼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특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 특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지방 교부세나 보통 교부세를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제주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까지 4개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경기도도 특별자치도 추진하겠다, 충청북도도 특별자치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허울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상은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아주 좀 특별한 전략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언론적인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전북이 무엇으로 특별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동아경명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민주주의 이야기 드렸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저는 좀 시민들의 참여의 권리, 어떤 주민 자치의 권리, 어떤 민주주의 권리가 가장 잘 발현되는 그런 특별한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주 의원님 총선에서 전북 민주당이 10개 선거구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중진 의원들도 여러 명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전북 정치권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의 또 과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의 권력 지형이 중진, 선수 강화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도민들도 역시 기대하는 바가 컸는데요. 일단은 정치권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정부에 대한 어떤 호령 또는 당내 어떤 역할 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 국정감사 때 보면은 상당히 정부에 대한 어떤 역할은 상당히 강화가 됐고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탄핵 국면도 있고 당내 민주당이 하나로 지금 단일 대우를 가야 될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결국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성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는 화려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성과는 정책 예산이거든요. 근데 정책 예산에서는 저는 상당히 실패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광법 같은 경우도 연말에 다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다 얘기를 해온 사안이고 남은 공공의대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추진해왔던 사안이고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물거품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환경이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예산 문제인데 전라북도 예산이 지금 9조 2천억대에 이제 머물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각 상임위랄지 예결위랄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그 증가율을 보여왔고 9조 2,400억 정도 되잖아요. 10조 원 목표대도 미달됐고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는 졸작을 내놓았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추경도 빨리 이제 이루어질 테고 그래서 내년에 뭔가 이런 정책과 예산에서 좀 그 실점한 거를 좀 만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새해 초부터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이명택 대표님, 민선 8기 들어서 대규모 투자 유치는 그런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북 지역의 경제는 바닥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바는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북도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 민선 8기 한 2년 반 동안에 이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역대 최대 투자 규모 14조 1,500억, 164개 기업 유치가 되고 고용 1만 6천 명이 예정돼 있다. 이런 기업 투자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반면에 도의회에서는 예무유라고 하는 것은 투자 계획에 불과하다. 거의 이게 질소만 가득한 과대포장이다. 이런 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투자 이행된 게 462억으로 0.3%, 고용은 한 107명 정도로 0.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년 반이 아니라 5년을 또 연장해서 봐도 10%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라북도의 어떤 그 기업 투자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성과를 과대하게 내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국세청에서 2023년에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전북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3,673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전국 평균이 4,23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7개 광역권 중에 전국이 16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이고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전북의 소상공인이 한 26.5%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저희가 이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계속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도시의 규모나 인구의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영업이 있다 보니까 또 계속 폐업하고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뭐 특히 또 계엄 이후에 각종 소모임도 없어지고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계신데 보니까 한 매년 대출도 13.3%씩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현실인데 저는 좀 생존적 관점에서 아주 좀 극단의 창의적 관점의 어떤 방향 전환들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유치하겠다, 대기업 데려오겠다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지는 제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북이 열악하긴 하지만 전북이 가진 어떤 농촌의 자원,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아니면 또 좀 전북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금 내실 있고 구체적인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저는 좀 이런 좀 창의적 관점의 변화라든가 재정도 그런 쪽으로 좀 투입하는 좀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고요. 이경환 교수님, 뭐 이미 이제 언급된 내용인데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이 9조 2,24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당초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요구했던 10조 원에는 상당히 지금 가는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인데, 자 따지고 보니까 인구가 적은 강원도보다도 훨씬 적고 충북과 비교해도 뭐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인데, 자 이게 전북 정치력의 한계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무력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둘 다의 책임이죠. 네. 신규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은 이제 자치도의 책임이 크고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국회 차원에서 간다면 국회의원의 책무가 크죠. 뭐 이 둘의 책무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새만금이라는 요 사업의 이제 몰입도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는데, 특히 뭐 문화나 이런 콘텐츠 개발에서는 일단 실패했다고 보고요. 즉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 신규 사업 개발도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 본다면, 물론 뭐 작은 규모가 있지만 조금 돈은 저는 봐서는 메가 트렌드로 큰 것을 개발하는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걸 개발해서 그 주장하다 보면 적은 것도 얻어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전북의 사업 발굴 보면 대부분 너무나 이제 작은 규모로 성과 중심의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도 이제 뭐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 현실적으로 뭐 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국회의원 세도 약하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맥락 본다면은 우리가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점유하면서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선수가 높긴 하지만 선수가 적으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책임은 저는 뭐 국회의원도 같이 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을 좀 더 차원을 끌어내서 일단 또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률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전북의 예산 집행률은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9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100% 얻어내는, 집행시키는 이런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도 행정부와 국회의원들도 예산 끝났다고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지켜보면서 그 집행률도 함께 올리면서 삶의 질을 함께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새해 초에는 또 뭐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추경은 뭐 불가피하지 않냐 싶긴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현재 이제 전국이 불안정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지금 경기가 불경기고 내년도 뭐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이런 현상 속에서 어렵다. 그러면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상반기에 거의 70% 이상을 하겠다라니까. 그러면 후반부는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후반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때를 이제 전라북도 행정부와 또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이때 또 챙겨야 되죠. 지난번에 누락됐던 한 40여 개의 사업들을 다시 발굴 혹은 재강조해서 추경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뭐 한치도
늦출 수 없고 경계를 소외할 수 없는 요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명택 대표님, 얼마 전에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을 했는데 예산이 긴축 편성되면서 특히 이제 익산 지역의 경우 농업인이나 취약계층의 지원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이 정부의 어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사회적 약자라든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더 그런 어려움을 빨리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익산시도 보니까 내년에 한 299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전라북도도 한 2천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요. 익산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현재 12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한 50% 이하이거나 집행 잔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 이 총액을 합해 보니까 1,64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방자치단체들 익산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전북도 그렇고 뭔가 그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좀 재편을 통해서 예산을 좀 빨리빨리 제대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우리 익산시도 그러고 전북도 그러고 대단히 삭감률이 적긴 합니다. 익산시가 통상적으로 한 해에 50억 정도 예산 삭감을 하는데 이 삭감된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예산을 지방의회가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증액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그 지방의회들은 과거 한 30년 동안 해온 대로 삭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감만 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쓰라고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도의 대단히 소극적인 그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증액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부재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저도 지방 의원을 하면서도 저도 좀 삭감만 가능한 걸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 의회도 삭감한 예산을 어느 쪽으로 증액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모든 도시가 그러겠지만 익산시만 해도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축제 예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예산 편성 이런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도 그런 도민과 시민의 의견에 기초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자꾸 좀 시민과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커질 때 저는 시민들의 어떤 체감도와 만족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문희 회장님, 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86억 원이 삭감됐다가 복구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어떤 그렇죠. 소회가 드시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절실한 예산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요번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뜻하지 않은 이런 사건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 양쪽을 다 봤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이미 그 신문 보도에 나왔듯이 문화관광재단 측에서 그 개혁한 것과 그다음에 그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그 86억이란 예산이 깎인 그 사건이었는데 제가 양쪽의 문화관광재단 측의 대표자도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그 예산 삭감에 당사자인 의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총체적인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차후로 이런 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그 차후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저로서는 그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문화예술 단체가 한 223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소외감 갖지 아니하고 도에서 추구하는 그 예술적 방향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절실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북 예총은 순수 예술인들이라고 다 이게 지칭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평생을 예술에 정을 쏟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1만 5천여 명의 우리 전북 예총 회원들이 무조건 회원 권익 보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라북도 지역사회에 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이 방향과도 발맞춤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또 알게 됐는데 정말 그 세세히 알고 보니까 문화판에 이런 현실이구나. 이런 그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된 상임위원회나 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나 또 문화관광국이나 이 3자가 같이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합일체의 어떤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재 위원님. 자, 2달 전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에 열린 대규모 국제 행사였지 않겠습니까? 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 못지않게 이를 또 계기로 해서 우리가 또 대규모 국제 또 국내 행사를 치르는 이런 발판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건이 넘는 상담 건수에다가 약 8천억 원에 대한 그 상담 실적을 올렸거든요. 근데 실제 계약이 성사된 거는 한 7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상담 내용을 그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으로 추가로 또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또 다시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이제 초찬 미팅할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인도네시아의 한인 상공회소 회장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기회에 뭔가 좀 조언할 게 있으면 좀 해봐라 했더니 이제 그분 이야기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인도네시아 오면 항상 가장 먼저 노크를 하는 게 한인 상공회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특히 충청도 영남 사람들 기업인들이 많이 오는데 전라북도는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전라북도가 자기 객관화할 필요가 있구나. 특히 전북 사람이 지금 한인 상공회소 회장을 하거든요. 그분은 전북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안타까운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전라북도 관련 부서에서 뭔가 좀 촘촘히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상공회소랄지 또 우리 기업인들 미팅을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알려가지고 노크도 좀 하고 해서 뭔가 정보를 알고 그래서 뭔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이게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성과로 이어지지 그냥 뭐 3천 명이 왔고 2만 건의 상담을 했고 실적이 한 700억 올렸어.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가 문제고.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촘촘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그런데 전라북도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 직후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자, 문제는 실현 가능성. 이게 지금 가장 도마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TV 보고 알았습니다만 저도 전북이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TV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민들의 합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또 증명해 주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서를 내게 됐는데 전라북도에 좀 담대한 도전이냐 아니면 무모한 발상이냐 뭐 이런 평가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결국 담대한 도전에서 출발하지만 과정에서는 도민들의 합의가 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에서 상당 부분 도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부족했다라는 점은 뭐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과 공동 개최를 주도하다가 이제 추진하다가 결국 결렬돼서 전북이 이제 단독 신청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점도 기왕이면 어떻게 했을까? 도민들이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전 도민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의도 모르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이 결과는 때로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참담함은 도지사만 지는 게 아니라 결국 도민이 지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조금 더 숙고를 더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전북이 뭐 이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지역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전북만 갖고는 안 되니까 전남과도 시설을 교류하면서 하겠다. 다양한 이제 대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안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뭐 한국에서 어느 도시를 선정할 건가 이런 차원이라면 조금 더 도민들과 업계를 나누면서 함께 갈 필요가 있겠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이러한 이벤트, 정말 초대형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아닙니까? 이것은 무모한 발상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네. 김관영 지사 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겠다 해서 자,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전라북도 두 도시가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서 이렇게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보고 말씀하신 있습니까? 것처럼 뭐 사전 협의가 없달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산 부서인 도의하고 사전 협의를 했어야 맞고.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보니까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그 문제는 뭐 좀 미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연기를 놔두고 다만 이제 김관영 지사께서 그 문제를 쿨하게 흔쾌히 잘못했다 인정하고 사과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응집력, 에너지와 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과연 우리가 하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성과를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자치단체든 도시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고 그러는데 역시 또 패기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도전 경성을 항상 강조하고 그러는데 뭐 1%, 뭐 10% 가능성만 있어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문화의 어떤 본향, K컬처의 뭐 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무주에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트 같은 경우는 부안에서 아주 지금 선점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또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큰 올림픽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냐? 저는 그건 자포자기 생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이랄지 뭐 프랑스랄지 LA랄지 큰 도시만 해야 된다는 그것도 고정관념 좀 버려야 되겠고 그래서 비수도권이 연대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가치 상승을 통해서 관철시켜 줬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관건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게 누가 해주겠습니까? 특히 이제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결정을 이제 갖고 있는데 특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전 협의 없이 왜 했냐 이걸 들춰보니까 이기영 그 현 회장 앞으로 또 선거에 출마한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정강선 전북 체육회장하고 상당히 좀 도덕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삼기는 좀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그래서 사전 협의 없이 일단 했는데 그 문제도 제가 듣기로는 다 흔쾌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뭐 쿨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보고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나가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또 예산이랄지 인프라 확충 이런 것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면은 뭐 특히 또 전 종목을 여기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랄지 요트랄지 몇 개 종목은 네. 여기서 분산 개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라북도를 알리고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욕심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올 한 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택 대표님.
예, 아마 그 24년 지나서 2025년도 아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대단히 좀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전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치권이 특히 가장 좀 기민하고 영민하게 저는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돌아보면 부안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도지사님과 국회의원 모든 전라북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이 비상계엄이 선언이 됐을 때 경기도청만 거기에 반대하면서 폐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 때 어떤 지역 리더라든가 정치권들의 어떤 그 좀 이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북 정치권이 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든가 우리 전북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좀 기민하게 그리고 좀 더 좀 창의적인 사고로 그렇게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바람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위원님. 네, 전라북도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을 하게 될 터인데요. 그 현안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큰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안개 속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저는 뭐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역사 정의랄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될 걸로 보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 정치권도 좀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올해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또 관철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문제랄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대관법이랄지 남한 공공 의전 문제랄지 또 전라북도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 함께 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또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탄핵 정국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은 국무위원들이 좀 뭔가 정의와 어떤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근데 지금 다들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놓고 후속 절차 이행하는데 지금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심에 역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은 미래를 잃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좀 쾌쾌히 윤석열, 대통령 정리를 좀 하고 미래를 보수 재건이랄지 그런 쪽에서 가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함몰돼가지고 미래까지 망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탈피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 자세만 탈피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관장하는 신, 그 부름에 맞게 흔쾌히 따박따박 가져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라북도도 그 가운데서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무현 회장님. 예, 그 예술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문에 나왔듯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수 예술인들의 그 왕성한 활동은 타 도시의 그 공연 횟수에 비해서 서울을 제외하고 약 10배 정도가 많은 정도로 나와서 횟수가요. 그만큼 우리 전북 도민들의 그 문화예술 향취 욕구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인구 비례에서 저희 전북도의 문화예술 단체가 약 2.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그 하는 행사들이 정말 그 아주 참 적은 예산 가지고 몇 배의 행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순수 예술인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더 힘을 합쳐서 전라북 도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예술 향수 욕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술 활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고 우리 또 순수 예술인들이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환 대표님. 네.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 시국에 결국 해결과 그리고 마지막 완성자는 저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요 어려운 형국들을 잘 견뎌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가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을 저희가 의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치권도 추동할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우리 시민에 있습니다. 모든 시민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전국을 완성시키는데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데 주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분 올해 마지막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이 무산되면서 크고 작은 신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과 같은 현안 처리도 어려울 전망인데요. 우리 지역의 주요 사업과 민생이 정치적인 상황 탓에 좌초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